오늘은 2장 자바 기본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입니다. 먼저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자동차라든지 또는 자동 판매기와 같이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그 어떤 것이 제공해주는 기능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정의를 우리는 클래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어떤 그것을 우리는 객체 또는 오브젝트 또는 인스턴스라고 한 용어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자동 판매기가 가져야 되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 판매기라는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이 녀석들을 우리는 자동 판매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모두 다르지만 자동 판매기 클래스에서 정의한 그 기능이나 또 그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들을 자동차라고 하지 않고 자동 판매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것을 이용해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정의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기능과 그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기능과 데이터를 우리는 특징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정의할 때 그 어떤 것이 갖게 되는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정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앞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징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이 특징이라는 용어에는 어떤 것이 제공해줘야 되는 기능과 그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를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특징을 정의한 것이 바로 클래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할 것입니다. 이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특징들을 정의하겠지요. 뭐 기능이라든지 그 기능을 위한 데이터라든지,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자동차라고 하는 녀석이 가져야 되는 특징을 정의할 텐데, 그 특징에 따라 만들어진 실체들, 이 녀석들을 우리는 자동차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자전거라고 이야기하면 떠올리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물론 거기에는 기능과 자전거의 기능과 그 기능을 위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자전거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특징을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자전거 클래스이고요. 이 자전거 클래스를 따라 이 자전거 클래스에서 정의된 특징을 갖도록 만들어진 실체들을 우리는 자전거 클래스의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클래스가 어떤 개념인지는 우리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면 앞서 어떤 특징을 정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무엇에 대한 특징인가요? 무엇에 대한 특징을 정의하고자 하는 거냐면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처리 대상입니다. 앞서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이 녀석들이 자동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동차를 우리가 처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자바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로 조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한다는 이야기는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처리 대상, 그 처리 대상이 갖는 특징들을 정의한 것이 바로 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적 클래스. 분명히 우리는 성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이 가져야 되는 기능이라든지 그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성적 클래스를 위한 기능이라 하면 성적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결정된 성적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성적을 우리가 수정하는 것, 뭐 이런 기능들이 있겠죠. 그럼 이 성적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 수행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기본적으로 점수가 될 겁니다. 결국 점수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성적이라고 한 녀석이 가져야 되는 특징을 정의한 것이 성적 클래스이고요. 이 성적 클래스를 가지고 홍길동의 성적, 그렇죠? 홍길순의 성적과 같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 녀석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우 성적이라고 한 녀석은 우리 처리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처리 대상이 되어지는 성적의 특징을 정의한 것이 성적 클래스이고요. 이 성적 클래스에 따라 성적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실체들, 즉 홍길동의 성적이라든지 홍길숭의 성적이라든지와 같이 구체적인 실체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앞서 어떤 특징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특징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바에서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거냐면 메소드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는 속성 또는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특징에 대한 이야기, 어떤 개념, 처리 대상이 되어지는 특징을 표현할 때 메소드를 정의하고 필드를 정의하라 라고 한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메소드는 기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속성 또는 필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성적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성적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점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이 점수 데이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필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는 속성이라고 표현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이 점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성적을 입력한다, 성적을 저장한다라고 할 때 결국 점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
현재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성적을 수정하는 기능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이 기능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우리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져야 되는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해당되어지는 필드 그리고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것을 정의할 겁니다. 결국 이것을 조금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처리 대상이 되어지는 것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이 조금 수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계속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소개를 했지만 자바에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앞서 자바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데이터에 해당되어지는 필드가 있겠고요. 또 이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클래스가 가져야 되는 특징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필드는 몇 개 정도 되어야 되느냐 또는 메소드는 몇 개이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필드는 우리가 보통 zero or more라고 이야기하죠. 0개 이상 여러 개,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 있어도 되고요, 여러 개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메소드는 몇 개 있어야 되느냐? 메소드도 zero or more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메소드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메소드 필요 없다면, 기능이 필요 없다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필요하다면 여러 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바에서 정의하는 클래식 아주 기본적인 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아왔던 것입니다. 자, 볼게요. 먼저 public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중괄로에서 중괄로로, 한 쌍의 중괄로로 클래스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 지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접근 지시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public이라고 하는 접근 지시자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다음에는 정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한 쌍의 중괄호 사이에 이 클래스가 가져야 되는 특징들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특징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0개 이상 여러 개의 필드 또는 0개 이상 여러 개의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틀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 틀에서 우리는 메소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public class hello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쌍의 중괄호가 있고요. 이 한 쌍의 중괄호 사이에
이 hello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정의하고자 하는 특징들을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hello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한 개의 필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필드라고 이야기했죠. 한 개의 필드와 한 개의 기능, 즉 한 개의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필드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당분간은 기본적으로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int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이 int라고 하는 키워드는 여러분이 C 언어를 배울 때 보아왔던 정수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키워드입니다. 다음 count라고 나와 있네요. 이 count라고 하는 것은 우리 C 언어에서 배웠던 소위 말하는 변수에 해당되어집니다. 결국 이 count라고 하는 이 변수는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초기값으로는 0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이것을 변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자바에서는 이를 필드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속성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개의 데이터를 위한 필드를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한 개의 기능을 위한 메소드를 정의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이 나왔고요. 스태틱이 나왔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퍼블릭과 스태틱의 의미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void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main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C 언어를 배울 때 ma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C 언어 공부할 때 배웠던 그 main이라는 함수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void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아니요,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반환하는 값의 타입입니다. 이때 void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 건 결국 이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반환하는 값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main이라는 메소드 형태를 한번 간단히 볼게요.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 다음에 괄호가 나오고요. 이 괄호 속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식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바에서 main이라는 메소드가 가져야 되는 형식 매개 변수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는 우리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쌍의 중괄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 사이에 이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실행해야 되는 명령문들을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ain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어떤 명령문을 실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 n이라고 한 변수를 선언하고 있네요. 이 n이라는 변수는 정수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초기값으로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카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99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에는 count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count는 어디에 있는 변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변수입니다. 즉 앞서 우리 이야기했던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은 count라고 하는 정수값을 갖는 필드에다가 99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고 있는 화면에 14번, 15번 줄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모니터 화면상에 무엇인가를 출력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출력할 때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낯설 겁니다. 하지만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이 형태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hello라고 하는 클래스의 특징, 그리고 이 특징이 한 개의 필드와 한 개의 메소드로 정의되었습니다. 한 개의 필드는 여기 있고요. 한 개의 메소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hello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얘들, 그리고 얘들은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주성문입니다. 그래서 주성문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사용하면 프로그래밍 함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